예, 부천갑 출신 김경엽 의원입니다. 코로나 팬데믹 상황, 세계적으로 크게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 정도가 1929년 세계공황 이후에 최악의 세계 경제 상황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도 우리나라는 이 경제 성장률에 있어서 아주 선방을 하고 있다라는 평을 듣고 있습니다. OECD 중간 경제 전망 지난 9월 달에 발표한 바에 따르면은 금년도 경제 성장률 1위가 우리 한국이고, 지난 2, 4분기 경제 성장률 실적을 보더라도 OECD 국가에서 1위를 하고 있습니다. 이 어려움 속에서도 대단히 잘 선방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이 주무부처인 우리 기재부 고생하신다라는 말씀도 함께 드립니다. 부총리께서 보시기에 우리가 이렇게 세계적인 어려움 속에서도 잘 선방하고 있는 이유 한 3가지 정도를 든다면 어떤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네, 의원님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도 2, 4분기 상반기에 마이너스 성장, 역성장을 할 수밖에 없었는데요. 이거는 한국만 이렇게 따로 떼서 보기보다는 다른 나라들, 글로벌하게 다른 국가들하고 비교해서 볼 수밖에 없습니다. 예, 선방하고 있다라는 말씀은 제가 드렸으니까, 예, 그렇게 선방하게 된 주요 요인이 어떤 거라고 생각하시나요? 제가 본 데는 지금 4차례 추경을 거치는 등 적극적으로 재정에 의해서 재정 정책을 충분하게 선제적으로 한 것이 하나가 되겠고요. 두 번째는 다른 나라보다도 더 미리 앞서가서 했다는 것이 저는 그 주요했다고 생각이 됩니다. 세 번째는 뭐 정부만 이렇게 재정이 노력한 것이 아니고 국민하고 다 그 기업들이 같이 힘을 합한 것이 저는 주요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기재부의 역할을 강조하시려고 그러는 것 같은데, 그 3가지를 얘기하면 저는 첫 번째는 K방역의 성과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어려움 속에서도 봉쇄 없는 적극적인 대처로 이 K방역이 성공을 이루면서 일정 정도 경제에 악영향을 미치는 부분을 일정 정도 차단할 수 있었다. 만약에 우리 이 코로나 상황이 시작됐을 때 일부 야당의 주장대로 봉쇄 정책을 폈더라면 어떻게 됐을까? 우리 경제가 어떻게 됐을까? 정말 참 저는 대단히 우려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봉쇄 정책 없이도 K방역을 통해서 경제의 영향을 최소화하면서 K방역이 성공한 게 첫 번째 요인이라고 생각하고요. 두 번째는 방금 우리 부총리께서도 말씀하신 확장 재정 전략의 성공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기재부 내에서도 일부 이 부분에 대해서 이견이 있었고, 또 일부 야당에서도 국가 부채 문제를 걱정을 하면서 상당 정도로 이 부분에 대한 이 뭐라고 그럴까요? 이 제어하는 이런 움직임도 있었습니다만은, 그러한 여러 가지의 주변의 시도들을 넘어서서 중심을 잡고, 그리고 확장 재정 전략을 성공적으로 수행하면서 일정 정도 우리가 이 경제를 선방해낸 두 번째 요인이다. 만약에 우리가 이 국가 채무 문제를 의도적으로 내지는 과장되게 부풀리면서 불안을 조성하고 거기에 의해서 확장 재정 전략을 시행하지 못했더라면 어떻게 됐겠는가? 참 저 이 부분만 생각을 해도 저도 아주 끔찍합니다. 그래서 이게 두 번째 이 성공 요인은 확장 재정 전략이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세 번째는 문재인 정부가 출범하고 나서 지속적으로 시행해왔던 소득주도 성장 정책의 성과라고 생각을 합니다. 소득주도 성장 정책을 통해서 내수 기반을 확장했고 경제 기초 체력을 탄탄하게 다져왔습니다. 이것이 이번 이 코로나 위기 상황에서 방어하는 데 큰 기반이 됐다라고 생각하는데, 이 3가지 이유를 드는 거에 대해서 동의하십니까? 네, 의원님 아까 첫 번째로 얘기했던 건 제가 너무 당연한 거라 말씀을 안 드렸으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K 방역의 성과가 경기를 뒷받침하는 데 가장 근저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다 3가지 주신 말씀에 대해서 저 의견을 다 같이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동안에 IMF 외환위기도 겪었고 글로벌 금융위기도 겪었고 이번에 이제 코로나 위기를 겪고 있는데, 지난 시기의 위기와 대응을 우리가 좀 비교해 봤을 때 소득 5분위 배율의 변화를 보면은 IMF 외환위기 때나 글로벌 금융위기 때는 소득 격차가 극도로 커졌습니다. 굉장히 벌어졌죠. 반면에 이번 코로나 위기 때는
상당 정도로 소득 격차를 완화시키면서 우리가 대응을 해 나가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도 역시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 세 가지의 우리 이 정책이 성공을 일정 정도 성과를 낸 그런 효과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하나 좀 짚고 넘어가야 될 사항이 하나 있습니다. 소득주도 성장의 길에 수많은 문제 제기도 있었고 발목 잡기도 있었지만은 일정 정도 이것이 지금의 위기 상황에 있어서 방어의 기반을 지금 제공을 하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는 거의 대다수의 전문가들도 이제 인정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해외 언론들도 이미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과연 지금 현재 소득주도 성장 정책이 지금 어떻게 되고 있는가? 저는 이 부분을 한번 지금 점검을 좀 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요. 문재인 정부의 경제 정책의 기조는 지금 포용적 성장으로 이제 발전해 있습니다. 공정 경제를 바탕으로 혁신 성장과 소득주도 성장을 하자는 것이고 전략으로는 지금 현재 한국발 뉴딜 정책을 내놓고 있습니다. 그렇죠? 예. 예. 그런데 이 한국판 뉴딜 정책을 강조하면서 소득주도 성장 정책이 폐기된 것이 아니냐라는 좀 오해들이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오해를 불식시켜야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소득주도 성장 특기가 있습니다만은 자문기구에 불과해서 실제로 정권 후반기에 추진력 확보하는 데 상당한 어려움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이것을 경제정책 주무부처인 기재부가 당연히 주도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부총리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의원님 소득주도 성장의 이 내용을 저는 네 가지라고 몇 번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가져오고 있는데요. 하나는 일자리가 없는 사람에게 일자리를 주고 일자리 있는 분에게 소득을 보강해주고 안전망을 강화해주고 생계비를 경감시켜주는 게 저는 소득주도 성장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거는 최저임금과 관련돼서 이게 대표돼서 그런데 최저임금은 속도 조절이 됐지만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우리 정부의 가장 중점적인 정책 과제이고요. 그게 회의 제목에 소득주도 성장 회의라고 돼 있지 않다 뿐이지 모든 정책의 핵심으로 저희가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심지어는 한국판 뉴딜에도 고용사회 안전망 강화가 세 축의 하나로 굳게 자리 잡은 것도 다 저는 맥을 같이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소득주도 성장의 22개 과제 중에서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는 상황을 어떻게 좀 점검하고 그래서 전반 점검 상황을 좀 달라고 해서 기재부에서 점검을 하고 있는 게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그래서 본 의원실이 이걸 가지고 전체적으로 점검을 한번 해봤어요. 그런데 일정 정도 성과를 내면서 진행되고 있는 사업이 11개, 지연되고 있는 사업이 7개, 미리 됐다라고 판단된 사업이 4개가 있습니다. 만약에 좀 이런 사업들이 좀 신속하게 그리고 제대로 이행됐더라면은 다른 예를 들어서 한국형 실업구조제도, 국민취업제도 같은 게 제가 2018년에 김경엽 의원님 얘기를 했었는데 마무리해 주시죠. 이게 1년만 더 빨리 돼서 금년부터 시행이 됐더라면은 이런 코로나 위기 상황에서 큰 힘이 됐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바로 이런 문제들이 사실 보완하고 우리가 부족한 지점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이런 면들을 22개 과제들을 하나하나 기재부 차원에서 점검을 해서 한번 보고를 해주시겠습니까? 예, 의원님 일단 아까 말씀드린 대로 평상시 다른 안건 하면서 저희가 점검은 하지만은 의원님 지금 말씀이 있어서 제가 22개 과제에 대해서는 별도로 점검을 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김경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